훈장님의 짝사랑. 옛날에 전라도 용두리 마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지요. 소년은 날마다 선동리 마을을 지나 금산리 마을에 있는 글방을 다녔습니다. 선동리 마을에는 오동나무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오동나무는 큰 이파리를 단 가지를 담장 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 오동나무 집에는 월명낭자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도령은 글방으로 갈 때 오동나무 집 담장을 끼고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월명낭자를 우연히 보고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도령은 오동나무 집 앞을 지날 때 꼭 담장 안을 엿보았습니다. 월명낭자의 모습을 보려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월명낭자와 눈이 딱 마주치고는 날마다 한 번씩 월명낭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령이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날 때에는 월명낭자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지요. 월명낭자는 도령과 눈이 마주치면 살포시 미소를 짓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도령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도령은 월명낭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집 안으로 사라져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령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멈칫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월명낭자가 오동나무 앞에 서 있다가 가지셋을 꺾어 보이더니 손을 들어 3번 흔들어 보이고 손 거울을 꺼내어 앞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내게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월명낭자는 금방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도령은 월명낭자가 낸 수수께끼를 혼자 풀어야 했습니다. 도령은 글방에 와서도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지요. 도저히 그 뜻을 모르겠군. 도령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지요. 훈장님이 도령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글을 읽지 않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야? 예, 솔직히 말해보아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도령은 무엇이든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침에 월명낭자와의 일을 훈장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훈장은 놀란 눈으로 도령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이 녀석이 월명낭자를 좋아한다고? 훈장은 30살을 넘겼지만 장가를 들지 못하였지요. 훈장은 월명낭자를 짝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훈장님은 도령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한가하구나. 글 공부에 온 힘을 쏟아야지.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도령은 훈장에게 구정을 듣고 뒷머리를 긁적였지요. 도령은 집에 와서도 월명낭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령은 저녁도 거른 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령의 누나가 그 방을 찾아와서 물었지요.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말해보렴. 도령은 머뭇거리다가 누나에게 월명낭자와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그까지 들로 고민을 하는 것이야? 누나는 수수께끼를 풀었어. 오동나무 가지 셋을 꺾어 보였다고 했지. 그것은 자신이 셋째 딸이라는 뜻이야.
그럼 손을 들어 3번 흔들어 보인 것은 뭐야? 그것은 자기 나이가 15이라는 뜻이지. 손가락이 5개니 3번 흔들면 15이지. 그렇구나. 그럼 손 거울을 꺼내 앞뒤를 보여준 것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금음과 초하루 사이에 만나자는 것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달 보름날 밤이지. 그 집 담장을 넘어 그 여자의 방문을 두드리면 너를 만나줄 것이야. 도령은 벼루와 먹을 챙겨 종이의 모든 사실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도령은 보름날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집에서나 글방에서나 종이에 적어놓은 내용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글방에서 훈장이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는 도령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 녀석이 뭘 보고 있지? 훈장은 도령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그가 보고 있는 글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보름날 밤에 월명낭자의 방을 찾아간다고? 훈장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지요. 두 사람을 보름날 밤에 만나게 할 순 없지. 월명낭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보름날이 되었지요. 훈장은 밤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자리를 뜨지 말고 글을 읽고 있거라. 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글방을 나가면 안 된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글방에서 나갔지요. 도령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큰일 났네. 월명낭자에게 가야 하는데. 훈장님이 돌아오시면 늦게라도 가야겠다. 훈장이 돌아온 곳은 한참 뒤였습니다. 훈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거라. 어서. 도령은 오동나무 집을 향해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도령은 담장을 넘어 월명낭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월명낭자, 약속대로 내가 왔소. 도령은 낮게 부르며 방 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령은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 순간 도령은 기겁을 했습니다. 월명낭자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서 이곳을 피해야겠다. 도령은 얼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당을 밟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도령은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월명낭자의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 썼지요. 그리하여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고을 사또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문을 통해 오동잎 하나가 밥상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지요. 이 무슨 일이지? 이 근처에는 오동나무가 없는데. 부인이 사또에게 건너와서 물었지요. 진지를 드시다 말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부인,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오동잎 하나가 밥상 위로 날아드는 게 아니겠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오늘 사형 집행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렵이라는 사람을 찾아 신문을 하십시오.
오일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오일렵은 오동나무잎 하나입니다.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것 같고 오동나무잎 하나가 사또 밥상 위에 날아든 것은 범인 이름이 오일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말한 대로 하겠소. 사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렵이라는 사람을 찾아 잡아들였지요. 오일렵은 바로 도령이 다니는 글방의 훈장이었습니다. 사또가 신문을 하자 오일렵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보름날 밤 월명낭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월명낭자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그만. 훈장은 살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었지요. 도령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도령이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할 뻔 하였던 것이었지요. 밥상 위에 날아든 오동잎 하나가 도령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절을 지은 호랑이. 조선시대 인조 때 일입니다. 늙은 주지스님이 절 입구의 문 밖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지요. 옆에 있던 동자승이 보채듯이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날이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기다리는 목수는 오늘도 오지 않은 듯하니 어서 쉬세요. 오냐, 그만 돌아가자꾸나. 주지 스님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목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지요. 스님은 전라도 변산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내소사라는 절의 주지였습니다. 몇 달 전 내소사에서 큰 불이 나 대웅보전이 모조리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지 스님은 부처님께 정성스레 기도를 드렸지요. 부처님, 대웅보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훌륭하게 지으려면 뛰어난 목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절에 목수를 보내주십시오. 주지 스님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던 날 밤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일주문 밖에 나가 기다려 보아라. 대웅보전을 지어줄 목수가 올 것이다. 주지 스님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일주문 밖에 나가 목수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재촉에 못 이겨 절로 돌아온 날 밤이었지요. 이번에도 주지 스님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목수를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내일 새벽에 꼭 목수를 보내주마. 다음날 새벽 눈을 뜬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불렀지요. 지금 일주문 밖에 손님이 와 있을 것이다. 손님이라니요, 목수 말입니까? 그래, 얼른 가서 손님의 짐을 받아오너라. 동자 스님은 주지 스님의 지시를 받고 일주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일주문 옆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손님, 우리 절을 찾아오셨지요? 주지 스님이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이리 마중을 나왔습니다. 목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때 동자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걸망을 주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수는 등에 걸어진 걸망을 벗어 동자승에게 주었습니다. 꽤 무겁네요. 걸망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연장인가요? 손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리 주지스님을 잘 아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목수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동자승이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목수는 대웅보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철 마당에 나무를 산 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목침만한 크기로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5달 동안 이 일만 하였지요.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대패를 들어 목침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년이었지요. 동자승은 보다 못해 목수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손님, 목침을 만들러 절에 오셨습니까? 그러다 언제 법당을 짓습니까? 그러나 목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자승은 목수를 골려주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목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목침 하나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목수는 절을 떠나려는지 걸망을 등에 걸머진 채 주지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법당을 짓는 일과는 인연이 없는 듯 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3년 동안 목침을 대패로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목침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일이 부족한 제가 어찌 법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지 스님은 떠나겠다는 목수를 간신히 달래어 계속 일을 하게 했습니다. 동자승은 이번 일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지요. 동자승은 자신이 목침 하나를 감췄다고 털어놓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목수는 다음 날부터 대웅보전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목침을 쌓기만 하는 데에도 어느새 훌륭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목수는 대웅보전에 단청을 하려고 화공을 절로 불렀지요. 이때 주지 스님이 다른 스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법당에 단청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화공은 법당 안에 틀어박혀 단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뒷간에도 가지 않는지 1달, 2달이 지나도 법당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동자승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째서 코빼기도 안 보이지? 동자승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안을 엿보기로 하였지요. 주지 스님과 목수가 번갈아 지키는 법당 앞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나 목수나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할 수 없군. 거짓말을 해야지. 동자승은 목수가 법당 앞을 지킬 때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찾으시는데요. 목수는 동자승 말만 믿고 법당 앞을 떠났지요. 그러자 동자승은 재빨리 법당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자승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법당 안에 있는 것은 화공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새였던 것이었지요. 이 새는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 단청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랑이 울음소리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법당 안에 있던 새가 놀라서 열린 문으로 잽싸게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란 동자승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지 스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오선사여,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면 어찌하오? 그대가 불지른 법당이 그대의 손으로 다시 지어졌소. 동자승이 내다보니 법당 앞에는 큰 호랑이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데리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 뒤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수사에는 대웅보전을 다시 지은 목수가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였고 대웅보전의 벽화를 그린 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간 아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우하영은 평소 성실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그나마 작은 벼슬을 얻게 되었지요. 그의 직책은 평안도 어느 작은 고을의 방어사 밑에 딸린 무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요. 월급은 혼자서 겨우 살아갈 만할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우하영은 이미 혼인할 나이가 지났는데 월급도 시원찮은 데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으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갑갑해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고을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돌아 멀리 마을이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눈을 붙잡는 것이 있었지요. 다름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길 아래 개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인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이제 막 시집 갈 때가 된 듯한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니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빨래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아영이 넋을 잃고 얼마나 바라보았을까요? 여인은 빨래를 다 했는데 광주리에 빨래를 담아 머리에 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우아영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인은 빨래 광주리를 곧장 내려놓았지요. 우아영은 여인이 자신을 본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바구니를 내려놓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머리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여인은 몇 차례 더 바구니를 들어 올려 보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누군가 사람을 찾으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우아영 역시 그녀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요. 산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인들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는 데다가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지라 그는 발을 떼지 못한 채 여인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우아영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헛 기침을 크게 두어 번 하고 여인 앞으로 다가갔지요. 바구니가 무거운 것 같은데 내가 올려주겠소. 바구니를 들어 올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 위에 바구니를 얹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구려. 집이 어디시오? 그제서야 여인은 안심했다는 듯 웃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저 아랫마을입니다. 진작 도와달라고 했으면 됐을걸. 왜 그리 가만히 있었소? 그러자 여인이 말대꾸를 하였지요. 아니 그러시면 진작 도와주시지 않고 왜 서 있기만 하셨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었고 여인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빨래를 이고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은 우아영을 더욱 가슴 설레이게 하였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우아영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모습만이 기억날 뿐이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멍한 정신으로 보낸 우아영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작정을 하고 그 마을을 찾아갔지요. 마을 우물가도 기웃거려 보고 빨래를 하던 곳도 찾아가 보았지만
그 여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마을을 둘러보았지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 항아리를 이고 집으로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곧장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그야말로 그 여인과 똑같았으나 얼굴에는 주근깨 투성이인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결국 어깨를 늘어뜨리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려는 순간 우아영과 눈이 마주쳐 버렸지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이고 애타게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머리 위로 가져가려던 항아리를 그를 보는 순간 곧장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항아리는 깨지고 여인은 물을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의외로 옷을 훌훌 털고 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무아영은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의 인기척을 느끼고는 중간에 몇 번을 뒤돌아서서 마치 눈을 흘기듯 쳐다보고는 다시 걷곤 하였지요. 여자는 작은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아영은 여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대문 앞을 서성거렸지요. 여인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정숙하게 인사를 하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며 그를 방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 대해 말하였지요. 저는 원래 관가에서 일하는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살고자 이 마을로 들어와 남의 집 일이나 바느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옵니다. 우아영은 그런 그녀의 처지가 자신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처지인데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나는 당신을 마음에 두고 찾아온 터입니다. 저는 천한 계집인데 어찌 저에게 그런 청을 하십니까? 별말을 다 하는구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소. 당신만 괜찮다면 당장 식을 올리고 싶소. 오히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높은 벼슬에 오르지도 못할 사람이오. 이런 나를 따라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런 말씀 마셔요.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이고 큰 벼슬이야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젊고 생각이 바른 분인데 그런 것은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신혼의 꿈 같은 생활을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남편 된 입장에서 가난은 적잖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불평불만이 없어 보였지만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으니 우아영은 괴로워지기 시작하였지요. 어쩌면 좋소. 당신을 데려와서 호강도 못 시켜주고 이렇게 가난하니 할 말이 없소. 우리가 혼인을 하기 전에도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둘이서 만났는데 설마 굶기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아내는 대담하였지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의 말대로 날이 갈수록 살림은 불어나고 쌀밥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인을 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에는 생활이 윤택해졌지요. 우아영은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부잣집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돈이 어디서 생긴 건지
아내에게 늘 궁금하였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자 우아영은 무사로서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우리는 내 고향 평산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그러자 그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남자가 더 큰 물로 나가지 못할지언정 산골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니 차라리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고 좋은 분들도 만나시는 게 어떻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소. 서방님, 제 생각대로 해보셔요. 서방님 내일 서울로 떠나셔요. 돈은 저기 있습니다.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돈 자루가 있었습니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내가 말하였지요. 실은 제가 그간 서방님 몰래 남의 집 일이나 바느질을 하여 푼푼히 모아온 돈이랍니다. 저 돈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한동안 공부도 마음껏 하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 출세의 길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염려 마시고 다녀오셔요. 저는 서방님이 출세하여 돌아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우아영은 아내의 말대로 서울로 떠나게 되었지요. 우아영은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늘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 탓에 그는 그만 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버렸지요. 세월이 흘러도 남편으로부터는 잘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 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의 아내는 사람을 통해 남편의 근황을 알아본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지요. 허구한 날 술과 노름에 빠져 이제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공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었지요. 서방님을 기다리다 이젠 지쳐서 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편지를 전해받은 우아영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인이군. 서방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 시집을 가다니. 언젠가는 출세하여 복수를 해주마. 남편을 두고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간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자신 역시 잘한 일이 없으니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편지 내용대로 정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요. 하지만 실은 부부의 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70 넘은 노인을 병간호해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 같은 생각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지요. 돈을 벌어 올려 보낸들 이미 술과 노름에 빠진 사람이 쉽게 공부를 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쓴 비법은 역시 잘 먹혀 들어갔지요. 아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우아영은 복수심 하나로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한 결과 드디어 평안도 어느 지방의 방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는 이미 그의 아내가 병 간호를 하던 노인은 죽은 후였고 아내는 혼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요.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아내는 우아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우아영은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아내의 숨은 사연을
이미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사실 아내의 그런 과감한 결정이 없었다면 결코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져다 준 갑옷. 옛날 어느 마을에 박곤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지요. 강 한가운데 들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건 은어 아니야? 박곤은 팔뚝만한 은어 한 마리를 보고 작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어를 잡은 박곤은 기분이 좋았지요. 하얏! 그때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곤은 강 밖으로 나가려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물 속을 유심히 살펴보니 솥뚜껑보다 큰 자라가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눈부신 금빛을 뿌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빛 물고기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박고는 작살로 자라의 등을 때렸습니다. 자라는 물고 있던 금빛 물고기를 놓아버렸습니다.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박곤의 다리 주변을 헤엄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게로구나.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박곤은 방긋 웃으며 강 기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금빛 물고기는 박곤을 따라왔지요. 어서 돌아가라니까. 박곤이 허리를 굽혀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자라 몇 마리가 금빛 물고기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지요. 저런, 너를 여기에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박곤은 금빛 물고기를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젠 자라에게 잡아먹힐 걱정은 마라. 금빛 물고기는 연못가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를 흔들었지요. 박곤은 금빛 물고기를 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여기서 잘 지내. 그제서야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연못 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곤이 연못에 나타나면 금빛 물고기는 반갑게 지느러미를 흔들며 아는 체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박곤이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주인님, 주인님. 금빛 물고기야, 왜 그러니? 물고기의 눈빛이 몹시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금빛 물고기야. 박고는 헤어지는 게 섭섭하여 금빛 물고기를 불렀으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고는 급히 연못가로 가보았지요. 연못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금빛 물고기야, 내가 왔어. 물고기가 헤엄치며 반가워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연못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박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가죽을 두고 가오니 이것으로 꼭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쓰고 무술을 익히셔요. 그러면 꼭
장수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박고는 발 밑에 떨어진 금빛 물고기의 가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빛 물고기야, 잘 가거라. 박고는 그 가죽을 가져다가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지요. 일을 하고 난 뒤 틈틈이 뒷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혔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훈련을 했더니 활쏘기와 칼쓰기가 빨리 늘었지요. 박고는 얼마 되지 않아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박고는 일을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 열심히 싸웠지요. 그 갑옷은 신기하게도 화살과 칼이 뚫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무술까지 뛰어나니 누구도 박곤을 이기는 자가 없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군, 왜군이 장군의 금빛 갑옷만 보면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것은 장군이 입고 있는 금빛 갑옷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박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대체 그 갑옷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박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군사들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박군은 피곤하여 잠이 깊게 들었지요. 어렴풋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누구냐? 박군 장군은 깜짝 놀랐지요. 꼼짝 마라. 네 놈을 잡아가려고 바다를 건너서 왔어. 시퍼런 칼을 든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군 장군은 빠르게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놈이 금빛 갑옷을 입었을 때에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순순히 네 목을 내놓아라. 자객은 칼을 번쩍 들이댔습니다. 뭐라? 네 이놈. 당장 칼을 내려놓고 용서를 빌거라. 박군 장군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자객은 박군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객이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박군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세요. 금빛 물고기예요. 부디 훌륭한 장군이 되세요. 그제야 낯 익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너를 영원히 잊지 않으마. 그 후 박곤 장군은 더욱더 열심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스님과의 사생 결단.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력이 세고 검술에 능하였는데 전주 가명에서 비장 노릇을 하였지요. 비장이란 조선시대의 우간 벼슬을 말합니다. 어느 날 금강에 이르러 웬 부인 행차와 같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배가 강 복판에 이르렀을 때 스님 하나가 강 기슭에 버티고 서서 사공을 불렀습니다. 이리로 빨리 돌아와 배를 태워라. 사공이 배를 돌리려 하자 이 비장은 안 된다고 사공을 꾸짖었지요. 그때 스님이 훌쩍 몸을 솟구더니 공중을 날아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이 탄 가마가 있는 것을 본 스님은
주렴을 들치고 보며 인물이 제법 곱구나 하며 별이별 희롱을 다하였지요. 이 비장은 스님을 한 주먹에 때려 죽이고 싶었으나 스님의 용력이 어떤지 몰라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배에서 내려 무태 오르자 그는 스님을 크게 꾸짖었지요. 내 어찌 스님의 신분으로 남의 부인을 희롱하는 것이냐.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철편으로 힘껏 후려쳤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 버렸지요. 이 비장은 시체를 들어 강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는 전주에 도착하여 감사를 만나 금강에서 있던 일을 알리고는 비장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명문 밖이 떠들썩하였지요. 감사는 문지기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웬 난 모를 스님이 들어와 사또를 만나 뵙겠다고 하옵니다. 말려도 듣지 않사옵니다. 조금 있더니 스님 하나가 곧장 들어와 대청에 올라 감사에게 절을 하였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것이냐? 소승은 어느 고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비장이 지금 비장방에 있소이까? 그건 왜 묻는 것이냐? 이 비장이 소승의 스승을 죽였기 때문에 소승이 원수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서울로 올랐구나.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한 달 말미를 받아가지고 갔으니 다음 달 열흘쯤에나 내려오겠구나. 그때 소승이 다시 오겠소이다. 그가 비록 하늘을 날고 땅을 주름잡는 재간이 있다 하여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숨을 생각은 말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곧 나가버렸지요. 감사는 이 비장을 불러 사연을 알려주고 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스님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소인의 집이 가난하여 고기를 먹을 때가 드물다 보니 기력이 시원치 못하옵니다. 하루에 황소 한 마리씩 30날만 먹으면 그를 두려워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천냥 돈만 들이면 되겠는데 그거야 뭐 어렵겠느냐? 감사는 아전을 불러 이 비장에게 날마다 황소 반마리를 잡아주라고 분부하였지요. 이 비장은 또한 누런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전복 한 벌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였지요. 감사는 그것도 승낙하였습니다. 이 비장은 대장 장이를 시켜 쌍검을 만들게 하였지요. 100번 불에 달구어 버리니 날카롭기가 쇠라도 벨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소를 먹으며 용육을 키우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약속대로 스님이 다시 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비장이 왔소이까? 방금 들어왔다. 이 비장이 마침 곁에 있다가 호령하였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감히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여러 말할 것 없다. 오늘 나와 사생 결단을 하자. 스님은 성큼 뜰로 내려서더니 바랑 안에서 돌돌 말아두었던 검을 꺼내었습니다. 이 비장은 누런 소매를 단 붉은 비단 전복을 입고 손에는 쌍검을 쥔 채 두 발에 수놓은 가죽신을 신고 뜰로 내려섰지요. 둘은 마주서 몸을 번뜩이며 서로 밀고 밀리고 하더니 얼마 뒤에는 칼날만 번뜩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칼날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은 항아리가 뜰 안을 굴러다니듯 하였지요. 두 사람은 허공으로 솟구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뜰 안에 가득 차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앉아 승부를 기다렸지요. 해가 기울 무렵 공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니 뒤따라 스님의 머리가
가명문 밖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모두 이 비장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해가 설핏할 때까지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의아해하는데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야 검을 짚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이 비장이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또님 덕으로 고기를 먹어 원기를 돋은 데다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얼룽덜룽하게 지은 전복으로 눈을 어지럽힌 까닭에 그놈의 머리를 벨 수 있었사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낭패할 뻔 했습니다. 놈의 머리가 떨어진 지 오랜데 네가 오는 것은 어째 늦어졌느냐? 소인이 칼 기운에 취하고 보니 고향 생각이 나서 선대의 무덤 곁에 가 한바탕 통곡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잉어의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제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팔았지요. 두 형제는 사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지요. 형님, 제가 지고 가겠어요. 아니다. 네가 무거울 테니 여기에서 좀 쉬도록 해라.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을 보는 게 흐뭇하였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낫이나 도끼를 갈아주었지요. 험한 산길을 다니느라 신이 낡기라도 하면 새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장에 쌀을 사러 가면 형은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장에 다녀와 저녁을 지을 동안에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 늦지?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 동생은 고기를 잡으러 간 형을 기다리며 중얼중얼 하였지요.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동생과 아버지는 마음을 졸이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강으로 간 형은 해가 질 때까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형은 낚싯대를 목이 빠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지요. 낚싯대가 물속으로 쑥 하고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걸렸구나. 형은 눈을 번쩍이며 낚싯대를 끌어당겼지요. 굉장히 큰 놈이로구나. 형은 힘껏 낚싯대를 잡아당겼지만 쉽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가 끌려 나왔습니다. 잉어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가엾기도 하여라.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본 형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형은 잉어 입 안에 박혀있는 돌 가시를 보았지요. 얼마나 아팠을까? 형은 조심스럽게 잉어 입 안에 있는 돌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상처에 피가 나자 서둘러 옷을 찢어 눌렀습니다. 얼마 후 피는 멎었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잉어가 사람처럼 말을 하자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형은 잉어를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군.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형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지요. 물에 놓아주었던 잉어가 푸른빛 구슬을 물고 왔습니다. 저는 용왕의 딸입니다. 며칠 전 바위에서 놀다 떨어져 입 안에 가시가 박히게 되었어요. 용궁에서는 누구도 돌가시를 뺄 수 없었지요. 돌가시가 빠진 걸 본 아버지께서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서 받으세요. 형은 신기한 구슬을 받아들었지요.
잉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아버지와 동생에게 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아침밥을 지으려다 깜짝 놀랐지요. 어제까지 한 톨도 없던 하얀 쌀이 쌀독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일은 쌀독의 쌀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밥을 했지만 쌀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얘야,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야? 큰 아들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전 어쩐지 구슬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구슬이나 금보다 귀한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형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형과 동생은 구슬이 없을 때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쌀이 없어 굶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쌀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로 도우며 의좋게 살자꾸나. 몇 년 후 형과 동생은 장가를 들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이 구슬은 형님이 가져온 것이니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네가 더 고생을 했으니 네가 가지거라. 형과 동생은 며칠 동안 구슬을 가지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서로 다투겠구나. 이 구슬을 도로 강에 가져다 놓아야겠다. 예, 그러는 게 좋겠어요. 두 형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강으로 가서 구슬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형님, 저기를 보세요. 동생이 가리킨 곳을 보니 언젠가 구해준 잉어가 헤엄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구슬을 버리셨나요? 형은 구슬을 버리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셔요. 잠시 후 잉어는 입 안에 푸른 구슬 2개를 물고 왔습니다. 어서 받으세요. 용왕님께 말씀드렸더니 구슬을 하나 더 주셨어요. 잉어는 물 위로 한번 뛰어오르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과 동생은 푸른 구슬을 1개씩 나누어 가졌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구슬은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